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차마 신상을 밝힐 수는 없지만 어딘가에 제 이야기를 털어놓지 않으면 속이 답답해 미쳐버릴 것 같은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비밀을 지키기로 약속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주 조금의 각색을 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충격적이고 또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저에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사연을 적는 지금도 제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너무나도 충격적인 제 이야기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생활력 하나는 끝내주는 사람입니다. 왜냐고요? 어릴 때부터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또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살면서 느낀 건데 정말 돈이 전부긴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처음부터 이렇게 된 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아이였어요. 아버지께서 밖에서 고생하며 번 돈을 어머니께서 알뜰살뜰하게 관리하시면서 먹고 싶은 건 간식도 종종 사주셨고 예쁜 옷이나 갖고 싶었던 인형도 조르면 어느 정도는 들어주셨죠. 우리 딸, 이 인형이 마음에 들어? 그럼 엄마가 특별히 오늘은 말 잘 들었으니까 하나 사줄게. 선물이야. 정말? 엄마, 나 이거 정말 좋아. 이 캐릭터 가지고 싶었는데 엄마가 최고야. 엄마 사랑해. 돈은 아빠가 벌어왔는데 선물 사주는 엄마가 최고야? 아빠는 안 사랑해? 뭘 이런 걸로 질투를 하고 그래. 당연히 선물 사주는 엄마가 최고지. 아니야, 우리 아빠도 똑같이 사랑해. 아빠, 엄마 다 사랑해. 그때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했던 일상이 무너지는 건 정말 한순간이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이었을까요? 어느 날부터 아버지께서 출근을 하지 않기 시작하셨습니다. 나라 전체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뉴스에 자주 나오던 시기였죠. 지금 생각하면 IMF였던 것 같아요. 당시 철없던 저는 아버지가 출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저 마냥 좋기만 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어린 마음에는 아빠가 회사를 그만두는 게 좋은 일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길어지자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아빠와 엄마는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투기 시작하셨죠. 아빠, 오늘도 출근 안 해? 나는 아빠가 출근을 안 해서 너무 좋아. 오늘도 학교 갔다 오면 나랑 놀이터 가서 놀아주면 안 돼? 학교 늦겠다. 얼른 가. 아빠 귀찮게 하지 말고. 아빠도 나가서 일자리 알아봐야 하니까 너랑 놀아줄 시간 없어. 여보, 이력서 넣은데 연락 없어? 죄다 인원 감축하고 있는 마당에 어디서 연락이 오겠어. 조금 천천히 마음 가지자고 했잖아. 언제까지 천천히 마음을 가져. 당장 생활비부터 구멍나게 생겼는데 나만 지금 우리 가족 뭐 먹고 살아야 하는지 걱정되는 거야? 내가 이러려고 살았나 정말. 나도 답답해. 근데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 거 어떡해? 내 잘못이야? 누가 당신 잘못이래? 그냥 집에서 놀지만 말고 나가서 당신이 뭘 좀 하라니까. 현실을 좀 직시해. 일용직이라도 해야 할 거 아냐. 엄마는 자주 울었고 아버지는 목소리를 높이며 화를 내셨습니다. 말끝마다 욕이 섞여 있었고 점점 저희 집은 예전의 온기가 사라져갔어요. 그리고 어느 날 엄마가 제 뺨을 조용히 어루만지며 말했죠. 미안해. 엄마가 더 이상은 좀 힘들 것 같아. 우리 딸 정말 사랑하지만 엄마도 엄마의 인생이라는 게 있어.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엄마는 조용히 짐을 싸서 집을 나가셨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조차 너무 크게 들렸어요. 그 후부터는 아버지는 제 앞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욕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직이라는 그 일 하나로 저희 가족은 완전히 무너지고야 말았죠. 아빠의 변화는 달갑지 않았어요. 무서웠거든요. 네 엄마 말이다. 그녀는 진짜 나쁜 년이야. 그런 여자는 없어져야 해. 어린 마음에도 참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사춘기가 오면서 이상하게도 엄마의 마음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저라도 우리 아빠랑 같이 살긴 힘들었을 거예요. 매일같이 방에 누워서는 술 냄새를 풍기고 현실을 부정하며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던 모습은 정말 보기 힘들었어요. 결국 호련히 집을 나가버렸던 엄마는 정식으로 아빠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아빠는 엄마한테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고 했지만 엄마는 강경하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부모님의 다툼 속에서 역시나 저는 없었습니다. 중학생이 된 저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그들의 이혼에 저는 아무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없는 사람 취급을 받았죠. 결국 두 분은 이혼하셨습니다. 위자료 문제로 실랑이가 있었지만 아버지는 더는 버틸 수 없었는지 이혼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충격은 그 다음이었죠. 엄마는 이혼 후에도 저를 데려가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엄마, 나는 어떻게 해? 나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 아빠랑 사는 거 솔직히 무섭고 힘들어. 미안, 엄마랑 같이 살 수 없어. 엄마도 사정이라는 게 있어서 말이야. 그 말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흔히들 엄마는 딸에게 유독 애정이 깊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와 엄마는 늘 함께 시간을 보내며 웃고 대화도 많았던 그런 사이였거든요. 그런데도 엄마는 저를 두고 가셨습니다. 엄마 없이 보내는 중학교 시절은 무척 힘들었어요. 친구들이 엄마와 쇼핑 간 이야기를 하면 그저 웃기만 해야 했고 혼자서 도시락을 싸거나 교복 치수를 재는 일도 제 몫이었죠. 그리고 고등학교에 진학한 어느 날 엄마가 재혼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너 혹시 들었니? 엄마가 너한테 연락 안 했어? 너희 엄마 재혼했댄다. 그 나쁜 년 남자가 있어서 나한테 이혼하자고 한 건 아닌지 몰라. 순간 맥이 탁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를 감정이 가슴 한쪽을 눌렀습니다. 아, 이제 진짜 나랑은 상관없는 사람인가 보다. 그때부터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혼자서 살아남겠다고요.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으니 내가 나를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생활력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강하게 악착같이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은 게요.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참 외롭고도 단단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단 둘이 살게 되면서 조금씩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아빠는 매일같이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보면서 신세한탄을 일삼았죠. 일할 의지도 뭔가를 바꾸려는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저도 처음엔 속상했지만 한편으론 이해도 됐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고 무너져버리면 그 허무함과 좌절감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없겠구나 싶었어요. 다행히 친할머니께서 저를 걱정하셔서 종종 반찬을 해다 주시고 필요한 게 있을 때마다 찾아와 챙겨주셨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친어머니께 생활비를 받았으면서도 특별한 죄책감 없이 지내는 듯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친할머니께서 당뇨 진단을 받고 병원에 다니기 시작하시자 아버지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마음을 다잡고 택시 운전을 시작하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그러니까 18살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빠, 오늘도 새벽부터 일 나가요? 그러다가 졸음운전하면 어쩌려고. 괜찮아. 일부러 찬물로 씻었어. 오늘은 새벽부터 손님이 많을 것 같아서 말이야. 네 도시락은 아빠가 사줄게. 편의점 김밥 괜찮지? 정신을 차린 아버지는 점점 제 자랑이 되어갔습니다. 정직하게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존경심이 피어났어요. 그전까지만 해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성용품 하나 살 돈이 없어서 매달 양호실 문을 조심스레 두드리곤 했어요. 양호 선생님께선 흔쾌히 저에게 여성용품을 나누어 주셨죠. 나중에야 알게 된 이야기지만 선생님께선 본인 사비로 여성용품을 미리 준비해 두셨더라고요. 저를 위해서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삶에는 늘 그런 친절한 분들이 계셨어요. 저는 정말 감사한 환경 속에서 자란 거였더라고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수도권의 4년제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교육이라는 걸 제대로 받아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성적이 아주 좋았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갈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하지만 대학 생활은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등록금이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선택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장학금을 받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장학금을 받을 정도의 성적은 아니더라고요. 결국 빠르게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아르바이트를 다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화장품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진열도 하고 손님 응대도 하고 나름 재미있었죠. 그러다 돈을 벌기 위해서 카페와 고깃집에서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니까 돈이 조금씩 모이더라고요. 원래 사람이라는 게 돈이 생기면 쓰기 마련인데 저는 등록금으로 쓰겠다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던 덕분인지 돈을 아끼게 됐습니다. 정말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낸 적이 없었어요. 누구는 청춘이라 불리는 시간을 즐기며 보내기도 하던데 저는 오히려 그 시절이 더 치열하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성적을 우수하게 유지하진 못했지만 어쨌든 저는 졸업을 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제 자신에게 큰 칭찬을 해주고 싶었죠.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중소기업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연봉이 높거나 이름이 알려진 회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실이 있는 곳이었고 매출도 잘 나오는 회사였어요. 아니, 뭘 그렇게 야근까지 하면서 일을 열심히 해요. 그런다고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요즘은 여성 임원도 많잖아요. 노력하다 보면 저한테도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요? 유리천장을 부수겠다는 생각으로 7년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알게 되었죠. 그 회사는 너무 가족 같은 회사라서 실력보다 혈연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곳이었어요. 능력 없는 혈연에게만 기회가 돌아가고 정작 저 같은 사람은 늘 제자리에만 머무르게 되는 구조였죠. 연줄이 없던 저는 그때 벽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틈날 때마다 자격증 공부를 하고 이력서를 다듬고 자기소개서를 밤새 쓰기도 했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눈여겨보던 회사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이 왔고 성실하게 준비한 결과 저는 그 회사로 이직에 성공했습니다. 이직한 곳도 역시 중소기업이었고 규모는 작지만 성과는 괜찮은 회사였어요. 그런데 여기도 일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확실히 나뉘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는 대리님이 계셨습니다. 정말 부지런하고 남의 일도 자기 일처럼 도맡아 하시는 분이었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늘 성실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어느새 저는 그분을 몰래 짝사랑하게 되었죠. 제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조심한다고 했는데 아마도 티가 났던 것 같아요. 지켜본 지도 1년이 좀 더 지났을 때 대리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기 혹시 김칫국이면 좀 죄송하지만 저한테 관심 있으신 거예요? 네? 그게 저 혹시 불편하셨어요? 제가 너무 티를 냈나요? 티가 좀 나긴 했죠. 사실 저도 요즘 자꾸 눈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착각하는 건가 싶었어요. 눈길이 간다는 말에 깜짝 놀랐죠. 머리를 극적이며 저를 더 알아보고 싶다고 따로 시간을 내줄 수 있냐며 데이트 신청을 해오는 대리님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조금씩 서로를 더 이해하고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또 다른 계절을 맞이하게 되었죠. 제 인생에서 제대로 된 연애는 사실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늘 일에만 집중해왔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된 건 처음이었죠. 그분은 제가 항상 본인 뒤를 따라 성실히 일하는 모습을 예뻐 보이셨다고 했어요. 그분은 저보다 2살 연상이었고 회사에선 항상 침착하고 신뢰받는 대리님으로 불렸습니다. 저보다 업무 경력도 많고 늘 모범이 되는 분이셨죠.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조금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퇴근 후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는데 어쩐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사실 나도 너한테 말을 할까 말까 많이 고민했어. 너랑 연애를 시작하고 싶다고 했지만 혹시라도 이 이야기를 듣고 실망하진 않을까 걱정됐거든.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뜸을 들여? 중요한 이야기거든.
나 사실 돌싱이야. 아이는 없고 헤어진 지는 좀 됐어. 그게 혹시 네 마음에 걸릴까봐 지금까지 말 못했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사실이었으니까요. 물론 나이가 있다 보니 과거에 연애는 했겠거니 했지만 결혼을 했었다는 말은 또 다른 문제처럼 느껴졌습니다.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고 그분도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제 반응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돌싱이면 어떤가요? 완벽한 사람이라도 한 번쯤은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지금의 그 사람이지 과거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은 저에게 진심이었고 저 역시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말씀해줘서 고마워요.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알았다면 더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그냥 지금의 대리님이 좋아요. 저희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진지하게 연애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물론 사내 연애는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서로 대화할 때도 일부러 존댓말을 썼고 퇴근도 항상 따로 했죠. 회식 자리에 함께 있어도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했지만 그래도 이상하게 복사기 옆을 지날 때마다 뭔가 눈치채는 기운이 느껴지더라고요. 사람들이 농담처럼 말하곤 했어요. 야, 사내 연애하면 복사기부터 안다고. 정말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저희가 함께 있다는 걸 대부분 눈치챘습니다. 그래도 누구 하나 노골적으로 묻진 않았어요. 다들 눈치껏 조용히 넘어가 주었죠. 그렇게 1년이 흘렀고 어느덧 제 나이도 35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팀 회식 자리에서 누군가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왜 그렇게 얼굴이 좋아요? 청첩장은 언제쯤 줄 거예요? 순간 물을 마시다 사례가 걸릴 뻔했어요. 다들 웃으며 농담처럼 말했지만 괜히 얼굴이 화끈거리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분도 마찬가지였는지 괜히 헛기침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건 기폭제가 되었어요. 그 회식 이후에 저는 프로포즈를 받았거든요. 반지를 건네주며 결혼을 하자고 하는데 돌싱이었다는 과거가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감동을 받았어요. 진심도 느껴졌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죠. 결혼 준비는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 남편이 돌싱이었기 때문에 재혼이라는 사실 자체로 양가의 반대가 있을 수도 있겠다고 예상은 했어요. 세상에 어느 부모님이 초혼인데 상대가 돌싱이라는 사실을 좋아할 수 있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를 두고 어떤 잔소리를 하실지 예상조차 가지 않을 정도로 제 마음이 많이 복잡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한 번 실패한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두 번째 시도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저도 그런 시선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를 난감하게 만든 건 그런 종류의 반대가 아니었죠. 아직도 그날의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벌렁 거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놀라운 날이었어요.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 저는 그야말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참,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지 사연을 적는 지금도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남편의 차를 타고 시댁에 가고 있었는데 꽤 비싸 보이는 동네에 조용한 골목을 벗어나 한 대문 앞에 멈췄을 때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었거든요. 고급스러운 대문에 담벼락은 성처럼 높고 정원이 딸린 2층짜리 대저택이 우뚝 서 있었어요. 정말 으리으리하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영화에서만 나오던 그런 집 있잖아요. 거실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채광이 기가 막히게 들어오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인테리어를 자랑하는 그런 고급스러워 보이는 집이요. 화장실 수전까지도 은색으로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 진짜 은인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들게 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기가 팍 죽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게 뭐지? 내가 가야 할 집이 여기가 맞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죠. 그렇게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고 들어섰고 정갈하게 다듬어진 정원을 지나 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인사를 드리기 위해 고개를 숙이는데 시아버지 얼굴이 어딘가 낯익은 겁니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인데 하며 기억을 더듬고 있는데 시아버지께서 먼저 말을 건네셨어요. 오느라 고생했겠네. 얼굴 보니까 사진보다 더 인상이 좋구만. 그 순간 퍼뜩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소재 관련 기사를 보다가 스치듯 읽었던 이름과 얼굴, 바로 신소재 개발 사업체를 운영하는 회장님의 얼굴과 너무도 닮아 있었던 거예요.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라 동일인이었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제 남편이 대기업까진 아니더라도 전망이 있어서 투자로 곧잘 끌어오는 중소기업 대표의 외동아들이었던 거죠. 아니, 그런 사람이 본인 아버지 회사도 아니고 영 연관이 없는 중소기업에서 대리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신기했어요. 저로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경이었죠. 평소에 검소하기도 했고 사치를 별로 즐기지 않는 사람이었기에 저처럼 평범한 삶을 살았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 자리에서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남편을 힐끔 쳐다보니 남편은 눈을 피하면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괜히 부담 줄까 봐. 우리 집이 좀 사는 집 같지? 아니, 아버님이 그 신소재 회사 회장님 아니셔? 나 기사로 본 것 같단 말이야. 우리 며느리감이 말이야. 뉴스를 즐겨보나 봐. 내 얼굴을 기억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말이야. 인상이 좀 강하신 편이라서 기사에서 보고 뇌리에 남았었나 봐요.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앞으로 한 가족이 될 사이의 영광은 무슨. 나를 알아봐주니 내 기분이 더더욱 좋구만. 아줌마, 여기 차부터 좀 내와요. 우리 며느리는 생과일 주스가 더 나으려나?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세상에, 이런 건 미리 말해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속으로는 당황과 놀라움이 뒤섞였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웃으며 인사를 이어갔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과연 이 집에 시집가서 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사실 집안끼리의 차이가 심하면 심할수록 갈등이라는 게 더 심화되는 법이라고 하잖아요. 저희 부모님만 해도 IMF의 타격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한 것이나 다름없었는데 제가 준재벌집에서 며느리로 살면서 얼마나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일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게다가 결혼식 비용에 신혼집에 준재벌급 남편의 형편에 맞출 수 있을까? 별 생각이 다 들면서 괜히 저희 아버지께 죄송스럽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시아버지께서 정말 의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린 뭐 예단이니 그런 거 안 따져. 괜한 채면 차릴 필요 없어. 집도 하나 해줄 테니까 둘이서 잘 살면 되는 거야. 우리 아들이 돌싱인 거 알지? 이미 받을 거 다 받아보고 결혼시켜봤는데 나중에 이혼할 때 오히려 남는 게 없더라고. 그렇다고 뭐 이혼 생각하고 해오지 말라는 건 아니니 오해는 하지 말고.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요, 가난한 집의 딸이고 아버지는 평생 택시를 운전하시며 저를 키워주신 분이에요. 학벌도 배경도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저에게 시아버지께서 집을 해주시겠다는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다뇨. 재벌급으로 돈이 많은 집은 씀씀이가 다른 건가 싶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조용히 앉아 계시던 시어머니께서 입을 여셨어요. 나는 말이지, 며느리랑 잘 지내고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어. 너만 괜찮다면 같이 살아보는 건 어때? 합가 말이야. 그 말을 듣자마자 제 심장이 턱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받은 게 많고 제가 기혼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댁 식구들이랑 합가를 해서 살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분가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어야 하는데 그 재벌가 같은 분위기 때문인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쩐지 주눅이 들어버렸달까요? 다행히 제 남편이 제 표정을 눈치채고 나섰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분가해서 살게요. 그게 서로 편하잖아요. 그리고 신혼인데 두 사람만 즐기고 싶은 것들도 있고요. 그래야지. 자네 욕심이 클세. 자고로 젊은 부부는 떨어져 살아봐야 해. 그래야 빨리 손주도 낳아주지. 그 말에 시어머니 얼굴이 순식간에 굳더니 표정이 뾰루퉁해지셨습니다.
저도 속으로는 한숨을 쉬었죠. 하지만 다행히 더 이상의 언쟁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결혼 준비는 정말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모든 건 시댁 쪽에서 다 알아서 해주셨고 저희는 그저 정해진 절차를 따라가기만 하면 됐죠. 저희 아버진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너무 치우친 결혼이라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시집을 가는 건 옳지 않다고 말리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꼭 결혼을 해야 하니? 네가 기죽고 들어가는 거 나는 싫다. 딱 봐도 돈 가지고 유세를 떨고도 남을 사람들이야. 대화를 조금만 나눠봐도 아니라는 거 알면서 왜 그래. 아빠, 나 이 사람 정말 좋아해. 그리고 시댁에서도 다 도와주겠다고 하잖아. 돈 문제로 다투는 일은 없을 거야. 그냥 내 딸 시집 보내는데 내가 떡하니 좋은 거 못 해주는 게 아쉬워서 그런 거지. 네가 좋은 집안에 시집 간다는 걸 누가 모르냐? 그냥 아빠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다 받을 만큼 받은 거야. 아빠, 나 없다고 끼니 거르고 그러면 안 돼. 알았지?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고 시아버지께서 마련해 주신 신혼집에서 조심스럽게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낯선 동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말끔하게 정돈된 가구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꽤 든든했어요. 물론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믿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함께라면 어떤 환경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요. 결혼한 지 2년 차가 되었을 무렵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 시기를 기점으로 시아버지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고요. 사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신소재 관련 분야에서 경력을 쌓기 위해 다른 회사에 취직해 있었어요. 시아버지 회사에서 곧장 일하게 되면 아무래도 직원들 사이에서 사장 아들이라는 시선이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일부러 바깥에서 경력을 쌓아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회사를 물려받을 준비를 해야 할 시기가 되었는지 시아버지의 권유로 회사로 들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시아버지 회사로 들어간 이후 삶의 속도가 달라졌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야 들어왔고 퇴근하고 나서도 틈만 나면 공부를 하느라 바빴습니다. 늦었는데 안 자? 내일도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한다고 했잖아. 아, 이거 세미나 영상 조금만 보고. 신소재라는 게 하루가 다르게 변하니까 공부를 조금이라도 놓치면 안 될 것 같거든. 나도 열심히 해야지. 사장 아들이라 낙하산 탔다는 말 안 들으려면. 남편은 늘 시간에 쫓기는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임신 중기였기 때문에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갑자기 무언가 먹고 싶어지면 저희 아버지께서 택시 운전 중 짬을 내어 사다 주시곤 했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제 이떡 때문에 급히 배달된 족발이나 탕수육을 내려놓고 다시 운전대를 잡고 나가셨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 한켠이 찡해졌습니다. 그즘 시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합가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나중에 그룹 내 임원으로 승진하게 되면 네 시아버지랑 이야기를 많이 해야 할 거야. 지금도 거의 매일 시댁에 와서 이야기하잖니. 출퇴근 시간 아까워서라도 같이 사는 게 낫지 않겠니? 실제로 남편은 일이 끝난 뒤에도 시아버지와 밤늦도록 회의하거나 상담을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어떤 날은 아침 일찍 시댁에 들렀다가 바로 회사로 향하는 날도 있었고요. 저도 처음엔 막연히 그래, 그게 더 효율적이긴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어머니께서 덧붙여주셨던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죠. 우리 집에 도와주는 아주머니가 3분이나 있어. 너 임신한 몸으로 혼자 있는 것보다야 여기서 수발도 받고 안정된 환경에서 지내는 게 훨씬 나을 거야. 나도 며느리랑 같이 살면서 정붙이고 싶고. 남편은 오히려 분가가 좋다는 입장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저희 둘만의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해왔고 그렇게 2년을 잘 지내왔으니까요. 그런데 남편도 제 몸 상태와 상황을 보면서 조금씩 생각이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사 준비할게. 당신은 아이 낳고 조리원에서 푹 쉬어. 그동안 내가 정리 다 해놓을게. 저희는 신혼생활 2년을 채우고 출산에 맞춰 시댁과 합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고 조리원에서 3주 동안 휴식을 취했고
퇴소하는 날에는 남편이 직접 준비해 놓은 방으로 아이와 함께 들어가게 되었죠. 시댁에서의 생활은 의외로 편안했습니다. 아이에게 황달 증세가 약간 있어서 모유 수유가 어려웠고 분유를 먹이게 되었는데 도와주는 아주머니 3분이 번갈아 가며 아기 돌봄을 맡아주셔서 저는 정말 쉴 수 있었어요. 집안일도 모두 아주머니들이 맡아주시니까 저는 오롯이 아이와 제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고 제가 너무 편안하게 시댁살이를 하는 것 같아서요. 같이 사는 것만으로도 눈치가 보일 수도 있잖니. 더 잘해주고 싶다. 네가 몸조리를 잘해야 우리 손주도 튼튼하게 크지. 어차피 아주머니들도 일 도와주시는 거고 너는 그냥 몸만 잘 회복해. 출산한 지 3개월이 지나자 시어머니께선 매일 아침 직접 약재를 달인 차를 내어주셨습니다. 대추, 계피, 생강에다 한약재까지 넣은 그 정성 어린 차는 매일 다른 맛이 났고 저는 그 맛에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죠. 일일이 챙겨주시는 게 얼마나 귀찮은 일인데 하루를 빼먹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 생활이 전혀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 재벌 같은 집안에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제 모습이 무색해질 정도였죠. 시어머니는 전혀 간섭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저도 사람이긴 사람이더라고요. 시댁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괜히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제 기분이라는 게 조금씩 가라앉더라고요. 하루 종일 무기력해지고 아이가 조금만 울어도 그 소리가 그렇게 날카롭게 들릴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께선 그런 제 기색을 살피셨는지 매일같이 제 눈치를 보시며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요즘 좀 예민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기분은 좀 괜찮니? 어디 불편한 데라도 있어? 아니요, 괜찮아요. 신경 안 써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짜증이 나는 거 있죠? 제가 뭐 기분 나쁜 티를 내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제 감정을 캐묻는 걸까 싶기도 했습니다. 물론 시어머님께서 걱정이 되셔서 그러신다는 건 알았지만 오히려 그런 관심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마음이 불안정하다는 건 알았지만 그게 점점 감정의 가시처럼 마음을 찌르더라고요. 게다가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아주머니가 3분 계셨잖아요. 그중 한 분은 시어머님 곁에 꼭 붙어 다니시며 아침마다 제게 몸에 좋은 차를 건네주시기도 했고 또 한 분은 식사를 꼬박꼬박 챙겨주시면서 친절하게 말도 걸어주셨어요. 그런데 나머지 한 분, 다음 달에 그만두신다는 그분은 어느 순간부터 저를 슬슬 피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함께 있으면 어색한 기류가 흐르고 눈만 마주쳐도 피하시고요. 처음엔 제가 예민한 건가 싶었는데 그게 하루 이틀 계속되니까 점점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짜증이 밀려왔습니다. 합가 이후로는 저는 이상하리만큼 잠이 쏟아졌고 모든 일이 귀찮게 느껴졌어요. 아이가 우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씻는 것조차 버거웠어요. 조용히 생각해보면 저는 그저 아이를 돌보는 일밖에 하지 않았는데도요. 그러던 어느 날 친정 아버지께서 전화하셨어요. 얘, 우리 손주 좀 보여줘라. 너도 바람 좀 쐬고 아빠 집에 와서 밥이나 같이 먹자. 근데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싫을 수가 없었어요. 가난한 아빠가 밉기도 했고 왜 나는 이렇게밖에 살지 싶은 자괴감도 밀려왔습니다. 한땐 그렇게 자랑스럽던 아빠였는데 말이죠. 그런 제 자신이 더 미워지기도 했습니다. 이게 혹시 산후 우울증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병원에 가보려고 했어요. 정신과 상담을 받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반대를 하셨어요. 얘야, 네가 혹시라도 그런 병원 다닌다고 하면 괜히 밖에 소문나면 좋을 게 없잖니.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정신과를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기 딱 좋아. 물론 시어머님 말씀도 일리가 있었지만 그 말이 저에게는 또 하나의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방 안에 틀어박혀 점점 무너져 갔어요. 아이에게 분유를 챙겨주는 일조차 귀찮아졌고 아이가 울어도 품에 안는 것조차 버거웠어요. 남편에게 몇 번이고 제 상태에 대해 이야기해봤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반응뿐이었습니다. 너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런 생각 드는 거야. 사람은 일이 있어야 돼. 나가서 일이라도 해보던가 집안일이라도 제대로 하던가.
그 말이 정말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마치 모든 문제가 저에게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남편은 자신이 회사에서 얼마나 바쁜지, 얼마나 힘든지 이야기하면서 제 이야기는 흘려듣는 듯 했어요. 그렇게 또 한 달이 흘렀고 드디어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던 아주머니 한 분이 마지막 출근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분과는 거의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기에 그냥 조용히 떠나시겠거니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아주머니께서 마지막으로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아주 조용히 말을 거셨어요. 작은 사모님, 저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요. 비밀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작은 사모님이 너무 안쓰러워서요. 순간 저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그간 나를 피하던 이유가 뭘까? 멍하니 아주머니를 바라보는 제게 아주머니는 손짓으로 조용히 부엌 쪽을 가리키셨어요. 부엌 안쪽 찬장문 거기요. 열어보세요. 절대 시어머님이나 다른 분들한테 말하지 마시고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지도 알 수 없었지만 그 찬장을 열어보라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찬장문을 열었고 그 안을 들여다본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뒷걸음질치며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안에 있었던 것은 결코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제 모든 의심과 무기력함 그리고 혼란은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줌마의 말이 정말 이상했어요. 무언가 첩보작전이라도 행하는 사람처럼 저에게 소근소근 이야기를 하는데 일을 그만두는 사람이 저에게 무슨 비밀을 알려줄 수 있다는 것인지 의심부터 들었죠. 게다가 알려준 그 비밀이라는 게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말이었거든요. 부엌 옆에 찬장 안쪽을 열어보세요. 거기에 문이 하나 더 있어요. 꼭 비밀의 방처럼요.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찬장 안에 문이 있다고? 하며 속으로 웃기도 했죠. 게다가 저는 부엌 찬장 쪽에 갈 일이 거의 없었어요. 일하는 아줌마들 중에서도 시어머니와 가장 친하게 지내는 분이 항상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근처만 가도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만 하세요. 제가 바로 찾아드릴게요 하시며 접근조차 어렵게 만드셨거든요. 그랬기에 자연스럽게 저와는 거리가 먼 공간이었죠. 하지만 일을 그만두던 아줌마가 그 이상한 말을 남기고 떠나자 자꾸만 신경이 쓰였어요. 그렇게 며칠이 흐르고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외출하신 틈을 타 조심스럽게 찬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마침 다른 아줌마들도 쉬는 시간이었거든요. 살짝 문을 열어보니 평범한 팬트리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안쪽 선반 하나가 미묘하게 앞으로 돌출되어 있는 게 느껴졌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선반을 당겨보았는데 세상에 그게 문이었어요. 책상에서 비밀문이 열리듯이 천천히 열리더니 그 안에는 너무도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 안에 작은 모니터들이 무려 9개나 돌아가고 있었어요. 처음엔 집 전체를 CCTV로 감시하는 건가 했는데 자세히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전부 제 동선 위주로 화면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자주 드나드는 복도, 제 방, 화장실, 옷방, 심지어 아이 방까지요. 남편과 같이 사용하는 서재나 침실도 빠지지 않았어요. 소름이 돋을 정도였죠. 이렇게 일일이 제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하고 있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상상만 해보아도 소름이 끼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일이 저에게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숨겨진 방 안의 광경에 아무 말도 못하고 온몸을 떨고 있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그 옆에 있던 선반 같은 것에 누가 봐도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CCTV 기록을 따로 저장해둔 듯 보였어요. 손끝이 떨리면서도 저는 맨 위에 있던 테이프 하나를 꺼내 비디오 재생기에 넣어보았습니다. 모니터에 화면이 나오자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영상 속에는 저와 닮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아니, 단순히 닮은 정도가 아니었어요. 제가 평소에 입던 옷, 아니, 시어머니가 입어보라고 사주셨던 옷을 똑같이 입고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앉아 시어머니가 준 듯한 차를 마시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고개를 움켜쥐며 몸을 떨기 시작하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발작하는 모습이 너무 생생해서 저도 모르게 숨을 삼켰습니다. 이어지는 장면에선 시어머니께서 그 여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고 있었고 함께 일하던 아줌마들도 그녀를 몰아세우고 있었어요. 정신 좀 차려. 다 너 때문이잖아. 일어나서 내가 하는 말에 대답하지 못해? 어머님, 저 어지러워요. 도대체 저한테 뭘 먹이고 있는 거예요? 또 나를 의심하는 거니? 내가 너한테 뭘 먹였다고 그래. 그냥 네가 미쳐가는 거지. 이 집에서 얼마나 잘해줬는데 저렇게 뒤통수를 쳐? 저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거짓말하지 마. 네가 나랑 우리 아들 사이를 이간질시킨 거 아니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들이 왜 분갈하겠다고 그래? 분가는 저희 두 사람이 같이 결정한 일이에요. 언제까지 이 집에서 감시당하는 기분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 여자의 표정은 겁에 질려 있었고 몸은 점점 더 말라가는 듯 했어요.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저 여자 예전 며느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정신을 차리니 선반 옆에 놓여있던 약통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나씩 살펴보니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들이 많았어요. 항우울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같은 정신과 약들이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시어머니께서 매일같이 제게 타주셨던 물이 있었습니다. 약재를 달인 물이라고 하시면서 몸에 좋다며 매일같이 챙겨주셨던 그 물이요. 갑자기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저도 모르게 이 약들을 먹고 있었던 걸까요? 제 기분이 자꾸 가라앉고 자꾸 무기력해졌던 이유가 이 때문이었나 싶었죠. 몸이 굳어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핸드폰을 꺼내들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번호를 누를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가다듬고 결국 경찰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기 집안에 이상한 공간이 있어요. 제 동선만 촬영한 CCTV랑 약이랑 뭔가 이상해요. 제가 감시당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신고자분, 지금 어디십니까? 주소를 불러주시면 출동을 하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예전처럼 지낼 순 없었어요. 전 반드시 밝혀내야 했습니다. 영상 속 여자의 정체, 시어머니의 진짜 의도, 그리고 제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요. 저는 그 자리에서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 신고를 했던 것입니다. 조금 더 지켜보기엔 제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약 30분쯤 지났을 때였을까요? 현관 초인종이 울리더니 경찰관 두 분이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일을 하던 아줌마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한 표정으로 경찰을 맞이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서 문을 열어드리더라고요. 곧이어 시어머니께서 외출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오셨는데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경찰을 본 순간 얼굴이 확 굳어졌습니다. 딱 봐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니, 경찰분들이 왜 우리 집에 와 계시는 거죠? 예, 무슨 일 있었니? 집에 뭐 도둑이라도 들었어? 경찰분들, 이쪽으로 따라오시겠어요? 이건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제가 경찰분들을 끌고 부엌으로 안내해 찬장 쪽으로 다가가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표정을 보고 저는 알아차릴 수밖에 없었죠. 이 모든 일을 꾸민 사람은 시어머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찬장문을 열고 튀어나와 있는 선반을 잡아당기자 문이 열렸고 그 순간 시어머니께서 돌고래 소리 비슷한 굉음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무슨 짓이야? 그만 너 당장 멈추지 못해?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멈췄다간 제 인생이 어떻게 흔들릴지, 저 또한 이전 며느리처럼 어떤 모습으로 버려지게 될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으니까요. 손끝이 떨렸지만 문을 열었고 숨겨진 비밀 공간이 다시 드러났죠. 경찰들도 그 안에 그런 공간이 숨어 있을 줄은 몰랐다는 얼굴을 하며 자기들끼리 눈빛을 교환하더라고요. 저는 입술을 깨물며 시어머니를 향해 물었어요. 저한테 그동안 도대체 뭘 먹이신 건가요? 왜 그러셨어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께서 정말 저를 위해 주시는 줄 알았어요. 착각했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고 감정이 북받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선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입을 꾹 다문 채 고개만 돌리셨죠.
당연히 증거들을 치울 시간은 없었기 때문에 모니터며 약이며 기록들이 모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분들은 즉시 장비와 약물, 테이프 등 관련 물품을 수거해갔고 그 장면을 지켜보던 시어머니는 갑자기 제게 달려들듯 말했어요. 너 지금 제정신이야? 이 집에 경찰을 불러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집안 망신 다 시키려고 작정했니? 이런 걸 밖으로 알려서 뭐 할 건데? 그럼 어머님은 저한테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혹시 이전 며느리한테도 저처럼 옷 입히고 인형놀이 하듯 그렇게 그런 짓 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어떤 생각으로 저를 감시했는지, 아니 이전 며느리를 감시하고 눈치 주고 점점 구석으로 몰아간 건지 그 뜻이 궁금하다고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나는 그냥 우리 집안의 품위를 위해서 이상한 짓을 하지 않게 하려고 했을 뿐이다. 걔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어. 문제가 있었다고요? 저 테이프들을 전부 뒤져보면 낱낱이 밝혀지겠죠. 정신이 정말 이상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게 무슨 말이니? 너는 지금 내 정신이 이상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어머님, 보통 사람들은요, 며느리와 합가를 억지로 해서 일일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그러지 않아요. 작은 오해만 생겨도 몰아붙이고 이간질 시켰다고 이상한 물을 먹이지 않는다고요. 이 애가 생사람을 잡네. 내가 그랬단 증거가 어디 있어? 저 영상 속 안에 있겠죠.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일하는 아줌마가 그런 거라고. 아니 사모님, 제가 어떻게 이 집안에서 사모님의 명령 없이 단독 행동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아줌마가 지금 나를 콜로 보내려고 작정을 했나? 시어머니는 끝까지 본인은 잘못이 없다며 발뺌을 했고 결국 정식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경찰 측에서도 이 사건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길 수 없다고 판단한 모양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고 시어머니는 곧 소환 조사를 받게 됐어요. 조사는 생각보다 훨씬 강도 높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도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조사를 받게 됐고 경찰의 요청으로 피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를 들은 순간 저는 말 그대로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단 한 번도 정신과 처방을 받은 적이 없는데 몸에서는 장기간 복용한 우울증 치료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겁니다. 결과를 들은 남편은 너무나 황당하다는 얼굴로 물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당신 우울증 약 먹은 적 없어, 그렇지? 그의 눈에도 혼란이 가득했어요. 반면 시아버지께선 그저 묵묵히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어쩌면 이미 알고 계셨던 걸지도 모르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선 느닷없이 모든 책임을 일하던 아줌마들에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요. 나는 몰라요. 난 그런 거 모른다고. 그거 다 그 아줌마들이 알아서 한 거야. 나는 정말 몰랐다니까. 그렇게 발뺌하려는 순간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며칠 전 일을 그만두셨던 아줌마가 경찰서에 증인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속일 사람을 속여야지요. 아니에요. 이건 전부 사모님이 하신 일이에요. 제가 직접 봤어요. 저는 동참하지 않겠다고 했고 일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왕따를 당해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사건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그 아줌마의 증언에 따르면 시어머니께선 젊은 시절 재벌가로 시집 오신 이후로 상상도 못할 만큼의 시집살이를 겪으셨다고 해요. 시할머님께 시달리던 나날들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셨고 우울증 약 없이는 잠도 못 이루는 지경이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시할머님이 돌아가신 후 상황이 조금 나아지는 듯 했지만 이전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오면서 다시 달라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전 며느리는요, 참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말도 또렷하게 잘했고 부조리한 건 부조리하다고 말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죠. 돈도 있고 배운 집안 딸이라서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모습이 사모님 젊은 시절과 너무 달라서 그게 싫으셨던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분노가 쌓였던 거겠죠. 그렇게 시어머니는 이전 며느리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약을 먹였고 결국 그 여자는 약물 중독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전 며느리가 이 집을 탈출해서 잘 살고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하고 있다니. 그리고 그 꼴을 제가 고스란히 겪을 수도 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에 돋은 소름이 사라지질 않았어요. 사건은 점점 추악함을 드러내고 있었죠.
시어머님은 결국 그 이전의 며느리의 길을 꺾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던 것 같아요. 정신과에 직접 가서 약을 처방받은 뒤 매일 몰래 그 약을 며느리에게 먹이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죠. 우울증 약이 어떤 약인지 아시죠? 감정을 무디게 만들고 깊은 잠에 빠지게 하기도 하며 기분의 고절을 통제하는 역할을 해요. 며느리가 화를 내지도 못하고 무언가 이상하다 느끼면서도 제대로 반응하지도 못하도록 억눌러버리는 약이었죠. 있는 집 자식이라 감히 함부로 굴었다간 일이 커질 수도 있다. 그렇다고 물리적으로 제압할 순 없고 그래서 그 약을 좀 먹였습니다. 그게 뭐 큰 잘못인가요? 큰 잘못이죠. 멀쩡한 사람에게 오남용한 것인데 그게 어떻게 죄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건 아닐걸? 그리고 걔가 정신과를 안 다녀봐서 그렇지 우울증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시어머니는 인정을 하면서도 뻔뻔하게 굴었습니다. 이전 며느리를 통제하기 위해 약에 의존하고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인형처럼 조종하고 있었던 사실을 밝히면서도 어떻게 그리 당당할 수 있는지 사이코패스 같더라고요. 자기가 시킨 옷을 입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만들고 마치 인형놀이 하듯이 굴었으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쳤으면서 죄책감이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이전 며느리는 그 약에 너무 오래 노출되다 보니 진짜로 몸에 이상이 생겼던 거죠. 감정이 무뎌지고 생각이 흐릿해지고 몸이 축 처지면서 결국 약물 중독 판정을 받게 됐고 정신과 전문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원을 할 당시 시어머니께선 상속 포기 각서와 함께 이전 며느리를 유책 배우자로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병이 있는 며느리는 우리 집과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부 다 포기하고 나가도록 해. 그리고는 바로 이혼 절차를 밟아버렸다고 해요. 그 일이 벌써 몇 년 전이었다고 하니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이혼 후 시어머님은 평화가 찾아왔다고 생각하셨겠죠. 본인을 잘 따르는 아들 하나 곁에 두고 조용히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이 저와 재혼하면서부터 다시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하신 거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처음보다 쉽다고 생각하셨던 걸까요? 이번에는 가난하고 가진 것 없는 며느리, 그러니까 저였죠. 저를 깔보셨는지 겉으론 다정한 시어머니인 척하면서도 뒤에선 예전 며느리에게 했던 짓을 똑같이 하고 계셨어요. 차곡차곡 준비해서 저 역시 아들 곁에서 치워버릴 계획이셨던 거죠. 경찰분들도 그 얘기를 들으시곤 입을 다물지 못하시더라고요. 지금 진술하신 내용 전부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상당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나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짓을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냥 예민한 며느리들에게 도움이 되라고 직접 처방받은 약을 주었을 뿐이라고요. 처음에는 모두가 믿지 않았어요. 저도 정말 믿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증거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자 상황은 달라졌어요. 집안 곳곳에 설치된 녹화 영상, CCTV 백업 기록, 그리고 요양병원에서 장기 입원 중인 전 며느리의 정신감정서까지 모든 게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죠. 그 결과 시어머님은 약사법 위반, 폭행죄, 감금죄 혐의로 긴급 체포되셨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이었던 건 팬트리 안에서 발견된 녹화 테이프들이었어요. 그 안에는 믿기 힘든 장면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전 며느리에게 손찌검을 하는 모습, 방 안에 가둔 채 밖에서 문을 잠가버리는 장면까지. 자기를 좀 꺼내달라고 애원을 하는 목소리가 테이프 속에서 메아리 쳤죠. 그런데 그 영상을 전부 다 보고도 남편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도 잘 모르는 일이긴 했어요. 하지만 만약 이게 전부 사실이라면 전 부인을 위해서 우리 엄마가 한 일이지 않을까요? 전 부인이 원래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이었고 우리 엄만 도와주려 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 그게 정말 사람이 할 말이야?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는데 그런 사람을 손찌검하고 감금해? 그게 도와주는 거라고? 나한테도 똑같은 일이 생길 뻔했는데 그걸 그렇게 편을 들어? 제 말에 남편은 눈을 피하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죠. 그때 느꼈어요. 아, 이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적어도 알고도 묵인했다면 더 이상 기대할 게 없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자신이 시집살이로 받은 고통을 아무 죄도 없는 며느리들에게 고스란히 되돌려준 거였어요. 처음엔 그게 복수라고 생각하셨겠죠. 하지만 그 복수가 끝내
본인을 무너뜨릴 줄은 몰랐던 거예요. 이런 일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더라면요. 저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약에 중독되어 전 며느리와 똑같은 길을 걸었을지도 몰라요. 그걸 막을 수 있었던 건 다행히도 제가 제 감정을 의심하고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이었어요. 경찰 조사에서 모든 게 드러나고 죄인 것이 밝혀졌을 때 시어머니께서는 하늘을 멍하니 올려다보셨어요. 아마 그 순간에도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믿고 계셨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피해자 코스프레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그 몇 년간의 기록이라는 게 전부 드러났죠. 알고 보니 전 부인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분이셨다고 해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과 작게나마 트러블이 있었던 건 사실이었죠. 그런데 남편도 그 사실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묵인하며 지내왔던 거였어요. 그 모든 일이 제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걸 다 알고도 어떻게 그와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겠어요. 결국 저는 짐을 싸서 바로 우리 아빠 옆으로 갔습니다. 아빠는 제 얘기를 듣고 분노를 참지 못하셨죠.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혼 소송을 하자. 돈만 있으면 뭐해. 파렴치한 인간들. 아니지.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증거가 완벽했기 때문에 우리는 약물 중독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그리고 전 며느리 가족과 함께 공동 원고로 나서서 집단 소송까지 제기했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가진 것도 없는 내가 뭘 잘났다고 소송을 걸었냐며 저에게 막말을 퍼부으셨죠. 너 같은 게 감히 우리 집안에 시끄럽게 굴어? 네 덕에 우리 집안 망신 다 시켰다. 거기다가 나는 감방까지 가게 생겼다고? 그 말을 들은 아빠가 분을 참지 못하고 옆에 있던 남편의 뺨을 있는 힘껏 때렸습니다. 차마 시어머니의 뺨을 때릴 순 없었으니까요. 너희 가족은 다 사이코패스야. 내 딸을 이런 집안에 몰아넣다니. 아이고 분통이 터져서 원. 경찰은 쌀 한 톨까지 샅샅이 수사했어요.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 명의로 된 자산의 불법 증여 및 횡령 관련 문서도 발견했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 시어머니 명의 부동산을 회사 자산으로 위장해 세금 포탈을 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났다는 거였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실형 선고를 받았고 남편도 저랑 이혼 후 회사에서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시아버지 또한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었고요. 시아버지가 운영하시던 회사는 친족 경영 체제를 폐지하고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했답니다. 이혼을 하면서 저는 예상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은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큰 금액을 받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혼 후 정신과 치료도 받으면서 전 며느리를 비롯해서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과 힘을 모아 여성보호단체를 설립했어요. 솔직히 영웅심리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나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는 며느리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시집살이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법률적 지원도 조금씩 하면서요. 앞으로는 저와 우리 아이 인생만 생각하며 살려고 합니다.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동안 겪은 일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고 싶어요. 우리 모두 행복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이런 저의 행보를 응원해 주시길 바라며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